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시네마 카메라에 대해서 소개만 좀 잠깐 하려고 나왔어요. 이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드의 에픽 W예요. DSMC2 바디라고 부르거든요. 이 바디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영상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바디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숨겨놨던 비밀들. 야, 솔직히 이게 이제 메인 카메라다 보니까 이런 메인 기종을 사용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잘 알려주지를 않아요. 저도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현역으로 쓰고 있는 현용 장비에 대한 모든 걸 다 알려주고 나면은 이제 경쟁을 해야 돼가지고 그런 면들 때문에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경쟁이 되면 발전을 하죠, 사람이. 그런데 경쟁이 없으니까 이게 제가 너무 이제 좀 나태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 오픈을 하고, 그리고 좀 누군가 좀 이쪽에 저변이 좀 확대되면 그때 가서는 좀 더 열심히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레드에서 새로운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어요. 코모도라고 부르는 카메라인데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카메라 규모도 작아 보이고 가격도 얘네보다 좀 저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요한 기본 액세서리를 포함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면은 신품가로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던 카메라예요. 그런데 지금 뭐 중고가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2천만 원 초반 그 정도쯤에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카메라여가지고 어쨌든 뭐 저렴한 카메라는 아닌데, 앞으로 코모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레드의 가격이 이 기존 모델들은 쭉쭉 내려가가지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프로덕션 정도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구입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한번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되는 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마추어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네마 카메라하고 일반 캠코더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캠코더라든가 비디오 카메라 이렇게 부르는 카메라들의 특징은 혼자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C200 같이 AF 잘 돌아가고 이렇게 자꾸 쭉 쫓아가면 손 떨림 보정도 잘 되고 AF도 잘 되고 노출 보정도 이렇게 ту룩ту룩 이 손을 잡은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그런 비디오 카메라들이 있고, 시네마 카메라들은 혼자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번거롭다는 뜻이죠. 자, 레드만 봐도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이쪽에 보시게 되면 빨간 버튼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어디지? 여기. 요 빨간 버튼. 이거는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을 켜고, 그리고 한 번 누르면 녹화를 시작하거나 녹화를 끄는 버튼이에요. 자, 이 위쪽에 탑핸드 가운데 보면 녹화를 시작하거나 끄는 버튼이 여기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좌측 앞에 여기에도 녹화를 시작하거나 끄는 버튼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리모컨으로 연결해 가지고 녹화를 시작하거나 끌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무선 팔로우 포커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잭을 뽑아 가지고 이 뒤에 리모컨 쪽으로 맞는 잭을 꽂으면 팔로우 포커스 컨트롤러에서 녹화를 시작하거나 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녹화를 시작하거나 끌 수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눌러줘요.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사람,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거나 혹은 트라이포드를 운영하거나 짐벌을 운영하는 사람이 레코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코드 버튼이야 뭐 찍는 사람이 눌러도 되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포커스 같은 경우에 이 카메라가 AF가 돌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의 인내심을 키워주는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AF를 못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 수동으로 포커스를 잡아요. 포커스를 촬영하는 사람이 잡으면 실수를 하거나 뭔가 그 느낌상 뷰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렌즈 웍을 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포커스까지 잡고 막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 명에서 나눠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포커스 돌려주고 한 사람은 렌즈 워크하고 누구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컨트롤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나눠서 분담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촬영하는 카메라가 시네마 카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촬영하면은 비디오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명이 찍을 수 있도록 제 카메라도
그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각각의 전문 분야에 나눠져 가지고 앞쪽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제일 앞에 달려 있는 거는 얼마 전에 이건 소개를 해드렸죠. 틸타 미니 매트 박스예요. 띄워봅시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앞쪽에 지금 4 곱하기 5.65짜리 클리어 필터를 이렇게 하나 꽂아놨어요. 이렇게 생긴 ND 필터라든가 혹은 뭐 이 그라데이션 필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 장비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는 간소한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매트 박스로서의 기능에 한 5%? 10%?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한 10% 정도밖에 기능을 못해요. 원래 매트 박스라는 게 이 모양을 위해서 끼워놓은 게 아니고 위에 해놓은 이 그늘막 있죠? 그늘막 플래그. 요 녀석으로 이 렌즈에 비치는 역광이라든가 이런 거 차단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들은 이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필터로 어떤 효과를 낼 때 사용하는 기능이 대부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베이징 매트 박스들이 대부분 매트를 위에서 이렇게 꽂아 넣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라데이션 필터라든가 여러 가지 필터들을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만큼 꽂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매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은 없고 그냥 모양으로 위에 뭐 마운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렌즈가 버티기에는 이 구조 자체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모양으로 꽂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꽂아놓으면 나름 귀엽고 봐줄만 해요. 그래서 좋아한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테라덱 볼트를 달아놨어요. 상당히 비싸요. 제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일단 빌려서 쓰고 있는 건데 꽤 비싸요. 이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뭘 썼냐면은 그 홀리랜드의 마스 300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렉이 조금 있어요. 한 0.2초 그 정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면서 촬영을 해보면은 딱 한 템포가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팔로우 포커스를 잡고 무선으로 그걸 맞추려 그러면 한 템포 늦게 돌아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빌려가지고 지금은 꽂아놨는데 얘는 제로 딜레이예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일로 날아오는 거를 다른 커다란 모니터를 이용해서 그걸 보면서 누군가 포커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걸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제로 딜레이가 나오는 것들에 의외의 그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텔레비전 연결하는 HDMI 무선 연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한 20만 원 그 정도 가격하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제로 딜레이를 그 지원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근데 문제가 통달의 거리가 짧고 연결이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은 고정되어 있는 두 개의 물체를 연결해 주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는 각 장비를 연결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건 좀 연결이 불안한 단점이 있고 마스 300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2초 정도의 렉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무선 영상 송수신 장치의 렉도 렉인데 카메라가 일로 보내는 렉도 있어요. 어떤 카메라들은 그 렉이 좀 생각보다 심한 아이들도 있고 진짜 캠코더 있죠.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찍는 거 VJ용 좀 크고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징징 찍는 이런 녀석들이 렉이 제로로 나오는 걸 본 적도 있거든요. 그땐 정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렉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 무선 영상 송수신 장치 렉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로 그 딜레이를 지원하는 테라덱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데 이게 또 엄청나게 비싸요. 어지간한 카메라보다 얘가 비싼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어디 나가면 테라덱이 붙어 있으면 무시는 안 당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테라덱 마크 때문에 붙여놓은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자, 그리고 요거 뉴클리어스 M이에요. 나노도 있고 뭐 다른 기종들도 많이 있는데 요거 해놓은 게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뉴클리어스 M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성능도 어지간히 나오는 편이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뉴클리어스 M 초기 모델하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뉴클리어스 M하고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초기 모델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그 초기 모델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이런 마무리 같은 거에 어떤 단차라든가 이 만듦새가 굉장히 깔끔한데 요즘에 나온 것들은 만듦새가 엉망이에요. 이 두 개 앞하고 뒤에하고 알루미늄 찍어낸 걸로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놨는데 이 두 개 사이에 이 부분에 단차가 있어요. 그거 보고 원래 이랬었나 그러고 예전 물건을 딱 봤는데 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좌절했잖아요. 이 틸타도 처음에는 잘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대충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틸타보단 다른 브랜드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별거 있나요? 뭐 어쩔 수 없죠. 없으니까 이거 써야죠. 다른 거 나오면 다른 걸로 넘어가려고 지금 돈 없어서 쓰고 있는 게 틸터드 클리어스 M이에요. 자, 그리고 요 렌즈는 포토 렌즈 지금 달아놓고 있어요. 포토 렌즈 시그마 1835를 달아놨는데,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렌즈 서포트를 포토 렌즈용으로 달아놨어요. 시네마 렌즈들은 이 렌즈 서포트하고 달아놨을 때 이 고정되는 이게 굉장히 체결 딱 붙어가지고 안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포토 렌즈들은 또 이게 살짝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뭐랄까요? 어쨌든 내구성이라든가 뭐가 좀 쉼이 있으니까 꽉 조여놔도 그런 게 있으니까 유격이 아주 미세하게 있어요. 근데 이걸 쓰는 이유가 렌즈를 갈아 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시네마 렌즈에 비해서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시그마가 제가 시그마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꽤 날카로운 편이라서 그래서 뭐 촬영해보면 뭐 이 정도면은 어디 가든지 뭐 그 별 문제가 없어서, 그리고 렌즈 갈아 끼는데 속력이 굉장히 빨라서 포토 렌즈를 즐겨 사용을 해요. 근데 때때로 이제 이 시그마 50-100 같은 경우에 렌즈 블리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가지고 시그마 50-100은 그 렌즈 블리딩 때문에 쓰다가 보면 좀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뒤로 이제 와이어레스 마이크 수신부예요. 이게 세나이저의 AVX인가 하는 그 마이크 수신부인데, 이 카메라에도 이 녹음 장치가 자기들 말로는 뭐 24비트인가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갔다고 이제 그 제품 속에 이렇게 써 있는데,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녹음 장치들은 없으니까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보면은 글쎄요.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카메라 내장 녹음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운드를 정말 어마어마한 사운드를 요구한다,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사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운드 감독님, 그러니까 그 음향 감독님이 따로 와가지고 녹음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요건 그냥 의미적으로 혹시나 해서 백업용으로 쓰려고 여기다가 마이크 장치를 하나 붙여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모니터는 7인치를 붙여놨는데, 저는 보통 나가면 19인치나 24인치 모니터를 보고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 큰 모니터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빨리 찍어야 될 때나 그냥 적당히 찍으면 될 때, 그때는 이거 그냥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4인치인가 5인치인가 그 조만한 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7인치가 있는데 7인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모니터는 어지간하면 큰 거 쓰세요. 무조건 커야 돼요. 그래야 보이고 보면서 찍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모니터가 비싸요. 그것도 아주 더럽게 비싸요. 이거 한 450?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조그만 모니터가 100 몇십만 원 정도 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터치 스크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터치를 해가지고 메뉴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 큰 모니터는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레드 카메라 전용 액세서리 같은 것들 있죠. 뭐 이 옆에 보면 뭐 조그맣게 화면 달려가지고 옆에 돌려서 카메라 컨트롤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옆에 손잡이를 달거나 뭐 액세서리들이 많은데 다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 화면 달리는 거는 옆에서 서브로 모니터가 이 옆구리에 달렸을 때 보면서 유선으로 이 와이어로 팔로우를 조정을 해주거나 이러는, 누가 옆에 붙어서 작동해 줄 때 그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렇게 쓰기가 더 힘들어요. 차라리 스마트폰으로 누가 조정을 해주는 게 더 수월하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그것도 이제 안 쓰고, 옆에 손잡이도 달 수가 있거든요.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하는데, 짐벌에 달 때 이 손잡이를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손잡이도 처음엔 되게 멋있어 보였었는데 나중에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잡이도 안 쓰고, 어쨌든 뭐 이 옆에 달리는 액세서리 중에서 실용적인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쓰고, 자, 옆에 뭐 출력 단자, 이거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베이스 익스팬더라는 게 지금 붙어 있어요. 이것도 쓴 지 꽤 오래돼 가지고 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 이후에 IO 익스팬더라는 걸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베이스 익스팬더는 단종이 되고 IO 익스팬더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IO 익스팬더나 베이스 익스팬더나 뭐 그냥 연결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HDMI 하나 꽂아가지고 이 테라덱으로 이 송출을 하고 있고, 여기 SDI도 하나 있어서 뭐 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영상 신호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팔로우용으로 포커스 플러가 보는 용도 이외에 녹화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외부에서 레코더를 달아서 이걸로 나오는 신호를 녹화한다, 그러면 100% 망합니다. 이 카메라 레드가 사실 저 레인저라든가 이런 후기 모델들, 여기에 뭔가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안 써봤어요. 그런데 요 레드 본체에서 나오는 IO 익스팬더에 관해서 나오는 신호는 절대 녹화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 메모리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녹화하는 거, 이게 레드를 쓰는 유일한 녹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쪽에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카메라가 이제 정교한 장치다 보니까 엉망진창 막 중국산 싸구려 배터리 같은 거 써가지고는 글쎄요, 카메라에 좋은 영향을 끼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젠 에너지 지금 290짜리 배터리를 달아놨어요. 제가 그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소문난 비밥 배터리까지 이제 까서 봤는데, 비밥보다 이게 내부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연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비밥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뭐 비밥에 비해서도 저렴하고 꽤나 믿을 만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중국산보다는 차라리 국산 젠 배터리를 사가지고 레드 정도는 운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전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게, 레드에서는 공식적으로 카메라가 몇 와트 정도를 먹습니다라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이게 어느 정도를 빨아먹는지를 측정을 해봤더니 70와트 조금 안 되게 68와트 뭐 이 정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에 70와트를 먹는다고 계산을 해보시면 이런 거는 4시간 정도가 맥시멈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은 3시간 반 정도까지 사용하고 그 배터리를 교환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외부적인 어떤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노하우니까 다 적당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 촬영하면서 그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카메라 전원 켰고요. 그리고 이게 버틸래나? 버티겠죠? 뭐 지도 트라이포드인데 이거 못 버티면 안 되지. 자, FSB6여가지고 이게 뭐 잘 버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버티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맞춰주고, 됐어. 다 들어왔고 적당히 잡았고, 자, 2대 카메라의 노출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ISO 250, 2.8, 60분의 1초. 여기에 있는 요 레드 카메라가 좀 보이실 거예요. 얘하고 쟤하고 지금 노출을 똑같이 ISO 250에 2.8, 60분의 1초로 딱 맞춰놨어요. 자, 카메라 2대를 동시에 녹화를 눌러놓고 자리로 들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레드하고 다른 카메라하고 비교한 영상들을 보는데 레드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그 특정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 일반 카메라들이 찍을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면은 레드가 찍을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요 안에서 비교하니까 그게 비교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쪽 장점은 보여주지 않고 이쪽 장점, 그러니까 이쪽의 능력에 맞춰서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지금 카메라 세팅이 ISO 250 줄이게 2.8, 60분의 1초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조명의 조도, 광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멀어가지고. 자, 첫 번째는 아까 표준 2.8이었고요. 두 번째는 라이트를 한 스텝만 올려봅시다. 지금이 라이트가 한 스텝 딱 올라간 상황이에요. 좀 전에 비해 가지고 딱 한 스텝이 올라가 가지고 조명을 아까 처음에 25%에 놔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명의 발광량이 50%예요. 그리고 이제 두 스텝을 올릴 거예요. 두 스텝을 올리면은 조명의 발광량이 이제 100%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0%. 처음에 2.8에 맞췄을 때에 비해 가지고 지금 조명은 투 스텝이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밝게 라이트가 올라갔을 때 광부죠, 광부 디테일을 레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지켜요. 자,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쪽 카메라도 영상을 찍는 카메라라서 충분히 버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명을 하나를 더 여기다가 때려 보도록 합시다. 제 얼굴 쪽으로. 자, 저하고 조명하고 한 2m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0W짜리 조명에 조광량이 25%예요. 그러니까 50W 정도의 조명을 저한테 더 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얼마나 밝아졌는지. 어쨌든 좀 밝아졌어요. 그래서 200W짜리 조명에 발광량 25%를 추가를 했고, 이번에는 25%에서 50%로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정도 되면은 50%? 그러니까 100W를 더 더했어요. 이게 노출계라도 있으면은 몇 스텝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확실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그 디지털을 하면서부터 노출계 같은 걸 안 쓰고 좋은 화면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그냥 이 정도 밝히면 되겠네, 이 정도만 해도 그렇게 촬영을 해도 충분히 버티니까 노출계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를 또 200W 올려 봅시다.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200W, 위에서 300W가 내려오고 있어요. 요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기존 조명에서 500W를 더 더했을 때 나오는 이런 밝기들, 이런 부분에서 일반 12스텝이나 뭐 12.5스텝, 13스텝 이런 카메라들하고 레드 카메라는 16.5 플러스 스텝이거든요. 그러니까 16.5스텝보다 더 이 관용도가 높다는 뜻이죠. 자, 500W 정도에서 한 이 정도. 제가 이거 영상을 보질 못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으니까 가는 김에 좀 더 가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번에는 옆에서 200W를 더 쏴봅시다. 이거 좀 충격적이었는데? 자, 이쪽에다가 200W 조명을 하나를 더 켰어요. 뭐 요 정도 되면은 확실히 날아갔겠죠. 확실히 날아갔을 것 같아요. 옷이라든가 이런 거, 하얀 옷들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날아갔는데, 양쪽을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 관용도가 버텨주는가. 좀 더 가볼까요? 이쪽에 600W 하나만 더 켜볼까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아마 확실히 날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얼굴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날아가는, 노출 오버가 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당연하게 이쪽 카메라가 더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쪽 카메라하고 이 레드하고 가격 차이가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 더 잘 나오는 카메라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조명을 끄고 정상으로 돌아갑시다. 자, 노출 관용도에 대한 얘기들. 디지털로서 16.5 스텝 나오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촬영할 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드 카메라 중에서도 이 에픽 W가 갖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라이트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거든요. 좀 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랑 같은 회사 제품이고 요게 다른 제품이고 요것도 좀 다른 형식의 조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명들이 이렇게 섞였을 때 CRI라든가 색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날아와 가지고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어떤 단일한 성질의 빛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막 뒤섞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서로 툭툭 튀어요. 이 차이가 있잖아요. 얘가 민감한 카메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민감하게 그걸 캐치해가지고 영상이 지저분해져요. 그게 참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되는 첫 번째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 촬영, 스튜디오 촬영 이런 거 할 때 조명이 좀 퀄리티가 안 좋은 애가 있으면은 여지없이 결과물에서 그거 안 좋은 것들이 티가 나요. 그래서 뭐 스카이패널 같이 이렇게 비싼 조명들을 쫙 깔아버리면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좀 저렴한, 저같이 좀 저렴한 조명들을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러면 또 이게 좀 조명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뛰어난 조명, 그러니까 일단 단일 조명 태양에 있잖아요. 거기다 CRI가 100이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풍경이라든가 혹은 밖에 나가서 자연광, 태양광 아래에서 반사판 정도 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정말 그 컬러 표현은 따라올 만한 카메라가 레드 중에서도 별로 없을 만큼 민감하고 잘 나와요. 그런데 연출된 상황에서 촬영할 때 그 비용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장점이자 최대의 큰 특징이자 최고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8K 카메라라는 거예요.
8K 30프레임까지 촬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9.97로 이제 주로 촬영을 하는데 6K로 가면은 6K 60프레임까지 나와요. 그리고 4K까지 가면은 4K에서 120프레임 나오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HD에서 240프레임이 나와요. 그래서 고속 촬영은 HD에서 최고 24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그 프레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화각이 줄어들어요. 8K가 이만하면은 4K는 요만하죠. 그리고 여기서 2K로 가면 요만해져요. 이 센서가 DSLR 풀프레임 카메라에 비해 가지고 한 곱하기 1.2크로 그 정도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이 아니고 요만큼 줄어들고 4분의 1로 줄어들고 그리고 또 8분의 1로 16분의 1이죠. 16분의 1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K 같은 거는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힘들고 4K 정도를 가끔 쓰기도 하고 뭐 그런 편이거든요. 제가 여기다 1835를 끼워 놓은 이유가 6K다 4K를 촬영을 많이 하니까 이 정도 꽂아놓으면 괜찮거든요. 그 레이븐이 있잖아요. 레이븐이 4.5K잖아요. 4.5K 센서가 이 카메라가 찍는 4K에서 옆으로 이렇게 길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4K는 그 4.5K에서 이렇게 줄어가지고 4K DCI 사이즈까지 이렇게 줄어들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얘 4K하고 레이븐의 4K가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자로 대본 게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작은 범위를 촬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웃포커싱이라든가 좀 뭐가 필요하면은 8K로 넓게 촬영하시면은 그런 것들은 다 커버가 될 거라는 거죠. 다음으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나누니까 너무 빡세네요. 그냥 하나하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팁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메모리가 너무 비싸요. 레드는 메모리가 굉장히 비싸요. 이 안에 열어보면은 M.2 같이 생긴 그 SSD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 왜 200만 원씩이나 하고 이러는 겁니까? 어쨌든 굉장히 비싼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잘 쓰지 않으면은 나중에 데이터 관리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들고 뭐 그래요. 자, 일단 메모리를 아껴 쓰는 방법은 RAW 압축 기능을 지원을 해요. 최대 22대 1까지 압축을 하고요. 그리고 압축을 안 하는 상태로 이렇게 올라와 보면은 메모리 속도에 따라 가지고 압축 그 큰 파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중요한 작업 같은 경우엔 8대 1 뭐 이렇게 쓰신다는데 저는 뭐 22대 1이나 16대 1이나 뭐 이렇게 찍어요. 저는 중요한 작업이 없으니까 뭐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리더기에 꽂아가지고 USB 3.1 리더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꽂아가지고 이 파일을 옮기는데 정상적인 스피드면은 이게 480기가짜리 빨간색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한 411메가 정도 속도로 이걸 옮길 수가 있어요. 411메가. 그런데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처음에 USB 3.1 리더기를 딱 받았는데 오리지널 케이블로 딱 연결했더니 80메가인가 속도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됐지 이러고 봤더니 그 레드에서 주는 케이블이 USB 3.0 케이블인가 봐요. USB 3.0 타입 C 케이블. 속도가 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데서 타입 C에서 타입 A로 가는 케이블을 구해가지고 그걸 리더기에 달아서 딱 꽂았더니 바로 411메가까지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업에도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그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거 속도 저는 411메가까지 봤으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또 댓글을 달아주시겠죠. 나는 500메가까지 봤어.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달아주시면은 서로 보면서 이 메모리 빨리 백업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팁이니까 공유하도록 하죠. 오케이. 막상 콘티도 없고 야, 이렇게 나와서 팁을 알려드려야지 이러고 나왔는데 팁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카메라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또 말을 시작하다 보니까 뭐 더 떠오르질 않네요.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뭐 레드에 대한 사용법이나 다른 것들이나 다 똑같은 거니까 카메라는 카메라일 뿐이니까 너무 이렇게 쫄지 마시고 준비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